미래 농업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 기술과 자본이 결합을 하는 이런 농업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공자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여러분은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농업을 얘기할 때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 이런 수치를 얘기합니다만은 코로나19가 되면서 농업의 중요성이 훨씬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량 안보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큰 그림을 계시고 계시는 분 모셨습니다. 직전 농협중앙회장이셨습니다. 김병원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네. 회장님으로 끝나신 지가 지금 1년 좀 넘으셨죠? 그랬습니다. 그 사이도 네. 평소 제가 아는 회장님은 네.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네. 그 사이도 바쁘셨죠? 제가 이제 농협에서만 40년 농민들과 함께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1년간 사실 여유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농촌에 고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분들을 찾아보면서 그분들의 얘기도 좀 듣고요. 네. 또 회장 4년, 짧은 4년을 했는데 4년을 하면서 제가 못다 이뤘던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한국 농업을 좀 연구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생명과학기술연구원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지금 소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연구원은 좀 이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임하실 때 그 현장 경영을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농민들의 그 절실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바로바로 그 대책으로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알기로는 비료값 인하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농농협이 발족을 하게 된 그 근본적 그 혼을 보면 네. 사실 농협은 자본가들을 견제를 통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자재들을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본질적 네. 업무라고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비료나 농약은 농민들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재 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농협이 대량 구매 이점을 이용을 하자.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농협을 통해서 대량 구매 이점을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수요 집중을 시켰고요. 네. 그거를 수요 집중을 통해서 이제 자본가들을 통해서 자본가들이 적정 이윤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제 원가 분석 등을 통해서 경쟁 입찰을 붙이는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료 가격과 농약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하를 하고 또 비닐이나 또 이 농기계라든지 사료 가격 등을 아주 계속해서 인하를 시킴으로써 제가 아마 재임 동안에 거의 1조 5천억 정도의 그 생산비를 절감해주는 일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상당히 보람이 있었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업자들의 저항은 좀 심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업자들은 최대의 이윤이 자기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농협이 자꾸 가격을 인하를 하자고 하면 그분들이 좋아할 리는 없죠. 그러나 저는 그 기업도 살아야 되지만 농민들이 생산비를 절감해야 농가 소득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농협이 그런 자본가들의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농협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업자들의 저항은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업자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네. 업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주면서 가격을 인하하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도 재임 중에 네. 그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음. 가장 그 노력을 하시고 또 많은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농가 소득이 올라갔었죠? 얼마까지 네. 올라갔었죠? 2018년도가 이제 4,207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4천만 원을 넘어선 네, 거죠. 그렇죠. 네. 그 전에 3천만 원대에서 4,207만 원대로 올라감으로써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농가 소득을 올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농가 소득 목표를 5천만 원으로 제가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설정을 했는데 그와 같은 어떤 그 목적이 뚜렷했을 때, 목표가 뚜렷했을 때 농민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할 수도 있고, 네. 농가들도 이게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가면 그래 5천만 원 시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농민에게도 희망을 주고, 또 우리 농수산 공직자나 농협의 직원들도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좋은 네. 그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역시 재임 중에 그런 그 청년 농부 네. 또 여성 네. 농부를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뭐 어떤 그 노력을 펼쳤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시니까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게 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청년들의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내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젊은이들이 농업의 적성이 맞다면 지금이 농촌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어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부나 농협이 이 젊은이들을 농촌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는 때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은요, 수많은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큰 비전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농협에 재직을 하면서 청년농부 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청년농부 사관학교를 만들 때 우리가 적성검사를 통해서 학생 입학을 시켜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해가지고 자기가 유통을 해봐라. 그래서 예를 들면 토마토를 했다. 그러면 토마토에서 나는 적성이 맞아서 200평에 얼마의 소득이 올라오니까 그래 나는 10동만 하면 내가 1년에 1억의 매출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자신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갖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유통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청년 농부 사관학교를 만들었던 게 하나의 이제 좋은 사례라고 보고 지금 우리나라에 107명의 청년 여성 농부가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연매출이 1억 이상 되는 여성 농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여성 농민들을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토론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정부나 또 농협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을 지원하는 등 많은 지원을 통해서 내가 농촌에서 실제로 처녀의 몸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명함을 떳떳하니 내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농부들을 만들어 냈는데요. 매우 만족스러워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슈가 요즘 기후 변화잖아요. 그럼요. 기후 변화가 뭐 국가적으로도 큰 이슈인데 네, 농업 농촌으로 봐도 큰 이슈입니다. 당연히 회장님 뭐 회장 재직시뿐 아니라 농특위 위원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도 이제 큰 숙제인데 지금 어떤 의미고 또 앞으로의 해결책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사실 농사는요 예전부터 우리 농민들이 뭐라 그랬냐 우리 농사는 하늘이 절반의 농사를 진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재해 내지는 기후변화에 농업처럼 민감한 게 없어요. 이 기후가 변화에 따라서 농민들의 그 소득과 농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저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농작물 재해보험만이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에게 보장된 수단이 하늘에서 내린 그 재앙을 그 보험으로 우리가 마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예. 지금도 농작물 재보험 가입률이 뭐 한 45% 된다는데 이제 앞으로 농민들이 거의 100% 이상 농작물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열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도 이제 의무적으로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정부는 그 재보험의 피해율의 적어도 80-90% 이상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요즘에 보험 제도를 정부가 많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그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우박이 내렸다. 또 뭐 큰 비가 내려서 큰 물이 졌다. 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다. 자연재해.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농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늘의 재앙이 불과한 거인데 이거를 농민들에게 전가를 하면 나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야, 우박이 계속해서 온 지역의 농민들은 보험료를 할증을 해라. 3번 이상 재보험을 탔으니까 당신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라. 저는 이거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 네.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에게 보험료를 적정 수준을 우리가 그 징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들에게 할증하는 제도는 없어야 맞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농민들도 이제 그런 정부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농민들도 이제 그 제도를 잘 따라줘서 기후 변화에 따르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맞다는 생각이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종자 문제예요. 네. 이제는 비가 자주 오고요. 느닷없는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되면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종자 개발을 해야 됩니다. 종자 개발을. 뭐 아열대 작물 뭐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이런 거죠. 종자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그 우리 자연재해에 가장 적합한 품종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자면 고추에 탄저병이 왔다. 그건 네. 장마철에 불가피해 오는 거예요. 왜 그게 계속해서 장마가 작년처럼 50일 이상 와버리면 고추 가격이 배 이상 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고추 가격이 올라간 것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종자 산업을 조금 더 정부나 농협이 함께 노력을 해서 자연재해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작물들을 우리가 많이 종자를 네. 개발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여기도 관련돼서 그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소위 디지털화 시대에 AI를 포함해서 그런 디지털이 접목이 되는 농업, 농촌 지금 회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뭐 가야 될 길은 뭔가요? 네. 이제 디지털과 농업을 연결을 해서 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 농업의 소위 디지털화가 얼마가 됐느냐 통계적으로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 저조한 미미하다고 보시는 미미한 입장에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우리나라 농업은 노동 집약형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은 농업 기계가 좀 발전해 나가져서 좋고 예. 스마트팜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스마트팜은 전체 농업의 1%도 지금 안 된다고 저도 통계로 봤습니다.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스마트팜 내지는 그 디지털 산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민이 한 300만이라고 했을 때 단 1%가 스마트팜 농사를 짓고 디지털을 접목시켜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미래 농업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 네. 이제 앞에 가고자 하는 농민들은 그와 같이 디지털 농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고 또 강소농 또 예. 소농들은 소농에 맞게끔 우리가 그 농업 정책을 펴면서 가야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예. 저는 여기서 그 디지털 농업과 관련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노동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연간 산업의 농기계가 이제는 가격도 좀 싸야 되지만 그야말로 이제 예를 들면은 무인 자동차가 생겼듯이 무인 트랙터가 생기고 무인 이양기가 생기고 무인 컴바인이 생기는 등 네. 이런 거를 통해서 농민들이 이제 노동이 집약이 아니고 기술과 자본이 결합을 하는 이런 농업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맞다. 네. 이렇게 되려고 하면 농기계의 대량 생산이 필요하거나 농기계 연관 산업의 정부가 어떤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을 좀 네.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등을 통해서 연관 사업, 농업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들이 산업. 전후방 예. 산업들이 소위 디지털화돼야 되고 인공지능화되어 감으로써 그 혜택을 농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방법으로 저는 디지털 네. 농업이 발전해야지 되고 농민들이 생각하는 그 스마트팜은 초기부터 많은 돈을 투자하면 나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소위 네. 스마트팜이 꼭 뭐 유리온실을 짓고 거창한 것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내에서도 얼마든지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고 햇볕을 조절하고 개폐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내가 안 해도 그 소위 말하면 그 스마트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도 우리가 밖에서 농약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적지만 예. 농사를 편히 질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으로 진입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더 이전이 되는 이런 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농협 뭐 지금은 이제 농협에서 40년 근무하시고 회장 수장까지 예. 하시고 이제 나오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객관적으로 또 농협을 그렇죠. 들여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의 입장에서 본 농협의 역할 네. 혹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시는 네. 게 있으면 한 말씀. 사실은 떠나온 사람은 그 입을 좀 다물어야 맞습니다만은 내 후배 이제 그 후배 우리 농협의 발전을 위해서 임직원을 하시는 위해서 농협 네. 발전과 농민을 위해서 네. 한 말씀만 드린다면 농협이 이제 사업 분리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경제 지주가 탄생을 하고 금융 지주가 탄생을 하고 또 농협 중앙회라는 또 하나의 그 모기업적인 그 네. 농협 중앙회 이 3단계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게 한 10년 됐습니다. 네. 네, 10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 지주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발전을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상호금융이라는 별도의 또 그 금융기관도 꽤 많이 발전을 했고 또 경제 지주도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게 사업이 분리가 됐을 때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지주가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통해서 그 시너지의 값이 농민에게 가게 하자 예.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농협의 본래의 뜻도 거기에 있고 그렇다면은 저는 금융지주는 금융기관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맞다 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등 금융기관으로 발전을 해라. 발전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가치, 잉여의 가치를 농협중앙회에 배당을 하고 농협중앙회는 이거를 농민들에게 또 이전을 시켜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농협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경제지주 또한 보면 그 안에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농협은 사실은 그 사업을 분리하면서 불가피하게 주식회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그 주주가 농협중앙회가 1인 지배 체제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어떤 이익을 창출을 하려고 보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 농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제 주주로 발전을 하면서 네. 서두에 얘기했던 농협이 가지고 있는 제조 회사들은 최소한 제조 원가를 절감해서 그 가격이 농민들에게 좋은 제품이 싸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협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참 이 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참 하실 일이 앞으로도 많으신데요.
생명과학기술연구원도 이제 만드셨는데 향후 계획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생명과학기술연구원에서 크게 지금 한 5가지 내지 한 6가지 정도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종자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또 농작물 재해보험 문제도 지금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 사실 채소 수반정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거를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소위 말하면 이 관측, 농산물 관측을 좀 할 수 있도록 드론을 통한 그 AI 내지는 재배 상황을 그거를 확인한다. 탑재를 해서 과학적으로 재배 면적 조사를 해가지고 수급 조절을 하는 방안에 대한 모델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품목에 따라서 그 최저 가격 보장 제도에 따르는 제가 모형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농림부나 국회에 제출해서 이것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부도 하고 있지만 스마트 빌리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농촌이 너무 어두워요. 진짜 농촌에 가면은요, 요즘 밤 7시, 8시만 가면은 아주 너무너무 고요합니다. 근데 가로등도 없어요. 농촌에 가면은 이 골목이 다 어두워가지고 사실은 좁고 어둡고 그래서 주유차,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골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내년에 지자체 선거 또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빌리지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마을을 공원화하는데 공약을 할 수 있도록 공약을 지금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약 발굴. 대선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제가 우리 연구원이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한번 넣어주시라 하는 것들을 지금 올 금년에 연구를 네. 하면서 우리나라 농촌이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네.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의 주거 환경이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참 숙제가 많습니다. 정부도 많이 좀 참고를 해야 될 지금 과제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게 농촌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또 이런 장을 많이 열어주시는 우리 외견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병원 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농촌이 물리적으로도 밝아져야 되겠고요. 농촌 유토피아라는 말도 있는데 하루빨리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